지금부터는 문화관광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은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비용 추정, 수요 추정, 편익 추정의 순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입니다.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개요, 두 번째는 기초자료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의 기초에서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그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첫 단계,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개요 파악은 주무부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업 개요에 포함되는 내용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 경위 및 주체, 사업의 내용, 사업의 기대 효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주무부처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요, 실제로 사업마다 이 사업 계획서의 어떤 완성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 계획마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사업 평가를 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 역시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만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사업 계획서의 구체화 정도가 조금 미비하다,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든다라면은 주무부처에다가 다시 요구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포함될 내용이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이 있는데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사업 추진 경위 및 주체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해당 시설, 그러니까 대상 사업 지역이죠. 대상 사업 지역에 문화 및 관광 관련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즉 문화 관광 시설의 현황이 이 부분에서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시설 지역 내에서, 대상 지역 내에서 해당 문화 시설 혹은 관광 시설이 설립이 될 경우, 만들어질 경우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요 추정을 우리가 분석 과정에서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주무부처에서 어떻게 파악하는 것과 파악하는 것과 함께 제출이 되어야지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위가 타당한가, 실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까지 내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도 역시 사업 개요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 주체는, 이 사업의 주체가 국가냐 아니면은 중앙정부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냐를 이제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의 주체가 중앙정부라고 하면요, 중앙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파급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업 주체가 중앙정부라고 하면은 수요 편익 추정의 범위를 전국 단위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만일 사업 추진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자치단체 내에 수요와 편익이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도 사업 개요에 분명하게 추진이 되어야,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초자료 분석인데요. 사업 개요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기초자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지역 및 사회경제적 환경, 그리고 상위 및 관련 계획, 그리고 유사 및 관련 사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그것이 함께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초자료 분석 중에서 지역 및 사회경제적 환경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화관광시설은 어디에 입지에 있냐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고 편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건립될 예정 지역, 사업 대상 지역이죠. 이 사업 대상 지역이 얼마나 인구 밀집 지역에 가까운가, 혹은 얼마나 인구 밀집 지역과 떨어져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실제 이 시설의 수요 편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 역시 중요하죠. 이 시설, 해당 시설, 사업 대상지 인근에 유사시설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업 대상지에 건립되는 신규 시설의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기존 시설로부터 이전해오는 이전 수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전 수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신규 수요와 신규 편익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기존 시설이 있고요. 기존 시설에서 단순하게 이전되어 오는 수요나 이전되어 오는 편익은 새롭게 이 시설 건립으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수요나 편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수요는 분석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이죠. 즉, 시설 건립을 통해서 새로 창출되는 수요 편익만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에 시설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수요 중에 일부분은 이전 수요, 이전 편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신규 수요는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및 사회 경제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 분석도 역시 중요합니다. 기존에 어떤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하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면은 사업 추진 과정에 별다른 잡음이 없이 잘 추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위 계획과 충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위 계획과 관련돼서 일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사업 개요와 기초자료 분석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분석 대상 사업의 쟁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쟁점은 좀 전에 봤던 사업 개요 및 기초 자료 분석 과정에서의 쟁점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 자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의 쟁점, 편익 측면에서의 쟁점,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의 쟁점이 모두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근에, 사업 대상지 인근에 유사 시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시설이 건립되었을 때 수요 중에 대부분은 이전 수요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시설이 신규로 창출하는 수요가 적을 것인데, 그럼 이전 수요를 빼고 나서 봤을 때 이 시설의 수요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우리의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궁금증이 바로 수요 측면에서의 분석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 측면의 분석 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관광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많은 경우 수요가 편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쟁점은 곧장 편익 측면의 쟁점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또한 신규 창출 수요가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평가가 됐다라면은 그럼 이 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그 궁금증도 생기게 되겠죠. 그럼 시설 규모가 적정한가도 역시 쟁점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현재 사업비,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진 사업비가 적정한가, 비용 측면의 쟁점도 역시 또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분석 그리고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해서 쟁점을 정확히 잡아내야 되고요. 그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도 함께 이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비용이라든가 수요, 편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 그 주요 쟁점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에 이어서 이제 비용 추정, 수요 추정, 편익 추정을 하게 되고요. 이에 기초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용 추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용 추정은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건축을 하시던 분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저처럼 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비용 추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용 추정 과정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간단하게 비용 추정이 어떤 목표, 그리고 비용 추정이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는가, 그리고 비용 추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 어떤 시설 규모 조정의 문제, 요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용 추정의 목표입니다. 비용 추정은 사업 기간, 즉 시설이 건립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 시설 건립 후 실제 시설이 가동되는 기간이죠. 이 가동 기간, 운영 기간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이 되면 이제 시설의 어떤 연한이 다 됐다고 보고, 이제 그 시점에는 시설 운영을 종료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업 기간과 운영 기간 30년에 연차별 투자 계획을 도출하는 그것이 바로 이 비용 추정의 목표입니다. 일단 사업 기간의 어떤 사업비는요, 사업 계획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총 사업비를 추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시설 건설과 관련된 그 정부 조달 사업의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설 규모 그리고 시설의 특징에 따라서 그런 단가를 적용을 해서 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설 준공 이후 운영 기간 중에 대한 운영비는 뭐 인건비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관리비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30년에 걸쳐서 추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설을 3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도중에 한 번씩 이제 조금씩 시설을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재투자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투자비 역시 운영 기간 중 운영비로서 추정이 됩니다. 자, 비용 추정의 진행 흐름도입니다. 비용 추정은 기술적 검토에 이어서 총 사업비 추정하고 운영비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재투자비 및 잔존 가치 추정이 이루어지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연차별 투자 계획이 도출이 됩니다. 기술적 검토는 사업 계획의 현황 검토하고요. 사업 부지의 적합성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 규모의 적절성 검토를 하는데요. 이 시설 규모는 수요 추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의 양에 따라서 이 시설 규모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하고요. 시설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비용을 추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설 규모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비, 시설 부대 경비, 용지 보상비, 기타 예비비 등을 포함합니다. 공사비라든가 설계비 등 부대 경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용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 용지 보상비는 만일 어떤 이제 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은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 차원에서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현재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용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 용지 보상비는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비용 추정은 모두 경제적 비용의 개념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비용을 추정한다라는 의미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용지를 본 시설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본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른 이제 용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내가 포기한 가치, 그 포기한 가치도 일단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지 보상비는 그 용지가 현재 국가 소유이든 아니면 국가 소유가 아니든 어떤 경우에든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용지 보상비는 나중에 30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용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잔존 가치로 이제 추정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 첫 해에는 용지 보상비가 플러스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사업 마지막 해에는 더 이상 용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용지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때는 30년 후에는 마이너스 비용으로 잔존 가치로 용지 보상비를 처리를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총사업비를 추정할 때는 부가가치는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비라든가
어떤 시설 건립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걷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가가 추정하는 거죠. 즉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간다고 하면은 비용으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결국은 국가가 수입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비용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빠진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 비용 그리고 시설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용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으로 비용 추정과 규모 조정에 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의 내역이 수정이 되고 시설 규모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사업계획안은 주무부처의 제시안입니다. 검토안은 사업계획안의 규모에 연구진이 추정한 단가로 비용을 산정할 경우 그것을 우리가 검토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안은 규모 조정이 필요할 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현 시설이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과소하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시설 규모를 조정해서 새로운 규모의 어떤 시설물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안 규모의 어떤 연구진 추정 단가로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이 존재하고요. 이 중에서 검토안과 대안에 대한 비용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비용 추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비용 추정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 중 수요 추정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요 추정 방법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사용되는 수요 추정 방법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요 추정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방법론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 중심 개괄적인 내용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 추정 방법 개요입니다. 문화관광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 추정은 주로 방문객 수 예측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문화관광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문화관광시설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문객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문객 수요가 실제 이 시설의 편익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수요 추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방문객 수 예측은 계획된 시설의 규모가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데도 기준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추정 방법론입니다. 수요 추정 방법론은 정량적인 기법이 있고 정성적인 기법이 있고 결합 기법이 있습니다. 결합 기법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개 이상의 어떤 추정 방법을 사용한 이후에 이 2개 이상 추정 방법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하나의 어떤 추정치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량적 기법입니다. 정량적 기법은 과거 추세 자료 혹은 유사 시설 자료 등이 가용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요 추정 방법입니다. 과거 추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별량 시계열 추정 방법인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조정법, 아리마 추정 방법과 같은 방법들이 이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어떤 데이터가 가용하다라고 하면은 인과관계를 고려를 해서 회귀 분석이라든가 중력 모형과 같은 방법들이 정량적 기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과거 추세 자료, 새롭게 어떤 시설을 건립하는데 과거 추세 자료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 정량적 기법을 사용할 때는 유사 시설의 자료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입지라든가 시설의 어떤 규모 등을 고려를 해서 유사한 시설을 골라내고요. 그 유사 시설의 어떤 과거 추세 자료라든가 유사 시설과 관련된 인과 관계를 고려해서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추정을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동평균법, 지수평합법, 추세조정법, 아리마, 회귀분석과 같은 방법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방법은 전부 다 어느 정도는 계량 경제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여기 강의에서 그런 계량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간단하게 이동평균, 지수평활 이런 것들에 대해 강의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방법론들을 과거에는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정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간단한 것은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다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표로 간단하게 정량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조정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동평균법은 과거 시계열 자료를 연속적으로 산술평균해서 관광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지수평활법은 최근 관측치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과거 관측치들을 지수적으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입니다. 전부 다 엑셀에서 구현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셀 프로그램의 설명을 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유튜브 동영상에도 이런 방법론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설명 동영상이 많으니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추세조정법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은 슬라이드에 제시된 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리마, 회귀분석, 중력 모형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량적인 데이터가 가용할 때는 정량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예 정량적인 데이터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는 정성적인 기법으로 수요 추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설정법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조합해서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 델파이 기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시나리오 설정법과 델파이 기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에 의해서 어떤 수요 추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수요 추정 결과를 예전에는 딱 하나만 제시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의해서 수치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수치를 결합해서 하나의 수치를 만들어내는 결합기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합기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 분석 방법론들이 사실 자료라든가 정확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예측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예측력이 우월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방법이 존재하면은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수요 추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A라는 방법이, 어떤 경우에는 B라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예측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수요, 우리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 사업의 수요를 추정할 때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예측력을 보여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을 하는 거죠. 동시에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동시에 적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결합기법입니다. 결합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과거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모형이 항상 미래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즉 A라는 방법이 과거 데이터를 갖고 봤을 때 예측력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론이 미래에 대해서 잘 예측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과거의 예측력이 좀 상이한 여러 분석 방법을 모아서 하나의 미래 예측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합 방법의 기본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 방법론이 있을 때 그 여러 방법론에서 나온 수요 추정치가 있죠. 그 수요 추정치를 평균하는 것입니다. 평균에서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결합을 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평균을 할 때 단순 평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중 평균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평균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방법론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중 평균을 한다라고 할 때는 각각의 방법론에 따라서 다른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중치를 어떻게 주는 것이 좋으냐, 쟁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것이 훨씬 우월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어떻게 가중치를 줘야 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가중치를 달리 준다고 해서 더 좋은 예측치를 보여주냐?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약간의 결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합 기법을 지지하는 많은 연구들은 어떤 추정 과정, 비용 추정 과정에서의 어떤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단순 평균을 해라. 단순 평균이 가중 평균보다 나쁜 결과를 보여준다는 어떤 그러한 체계적인 결과는 없다. 따라서 그냥 단순 평균을 써라. 그것이 단순하고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합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추정 결과를 이용해서 추정치를 뽑은 다음에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어떤 수요 추정 얘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